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고 한 번 한 선택은 돌이키기가 힘들죠. 그리고 어떤 선택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고 모든 선택에는 크고 작든 어떤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 앞에 놓여진 갈림길 중 가장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죠.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 10년쯤까지는 나름 행복하고 좋았는데 막바지의 1, 2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꽤나 독특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 준비가 제 맘처럼 쉽지 않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취업 말고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막연하게나마 제 쇼핑몰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쇼핑도 좋아하고 스타일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옷을 파는 일을 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고민 끝에 더 늦기 전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 대학교 졸업한 취업준비생 신분이라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자취생활하면서 알바비를 모았다 보니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았습니다.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보니 옷 놔둘 곳도 마땅치 않고 사진 찍을 곳도 없고 좀 열악했죠. 그러다가 쇼핑몰 사업자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보게 되었는데 같은 지역에 사시는 한 분이 사무실 쉐어를 한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친구랑 둘이서 쇼핑몰 동업을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좀 큰 편인데 공간이 남는다. 책상 하나를 놔줄 수 있으니 월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쓸 수 있게 쉐어를 한다며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초기에는 택배 물량이 적어서 택배비가 비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계속 쓰는 택배를 같이 쓰게 해준다며 택배비도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임대료도 무척 싼 편이었고 저한테는 이래저래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에게 연락했고 그 사람은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주택가 구석진 곳에 있긴 했지만 사무실 자체는 정말 큰 편이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했던 사장님 한 명과 또 다른 남자 사장님 한 명이 동업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친구라고 했죠. 제 이름은 이창현이에요. 오픈마켓에서 스포츠 의류 판매하고 있어요. 저쪽은 같이 동업하는 친구. 아, 안녕하세요. 여성복 의류 하실 거라고요?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요. 사업자는 냈고 저도 오픈마켓으로 시작해볼까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모르는 거 있음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도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데다 스튜디오도 무료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아무리 제가 혼자 공부를 해본다고 해도 새로 시작하는 거라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쇼핑몰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했죠. 혼자 해보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픈마켓 등록할 때나 광고 집행하는 부분도 많이 도와주셨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이나 썸네일 만드는 방법의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디카로 상품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창현 사장님이 본인들이 촬영할 때 쓰던 카메라로 촬영도 도와주셨어요.
생각 이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월 임대료도 싼데 이렇게나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분들은 저하고 나이 차이도 4살 정도밖에 안 나서 나중에는 또래처럼 더욱 편하게 지냈습니다. 창현 사장님은 제가 사입해서 오는 옷들이 다 예쁘고 질도 좋아서 잘 팔릴 것 같다며 저보고 옷 고르는 센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단색의 남성 스포츠웨어만 팔았고 저는 알록달록한 여성복을 팔았다 보니 한 사무실 안에서도 옷들의 분위기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옷들은 초반에는 장사가 그냥 그랬어요.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꾸준하게 홍보에도 힘쓰고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보기 좋게 수정하고 이래저래 판매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조금씩 판매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꽤 바빠질 정도였어요. 초반에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사장님들 택배 싸는 걸 종종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장님들이 오히려 제 택배 싸는 거 도와주고 제 일을 간간히 도와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두 사장님 중 한 분은 일을 그만두신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결국 창현 사장님만 혼자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죠. 남은 사장님은 더 이상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무실에는 창현 사장님과 저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현 사장님네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옷에 큰 특징이 없고 큰 도매물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제 오픈마켓은 갈수록 잘 됐습니다. 저는 잠까지 줄여가며 일을 할 정도로 바빴죠. 그때쯤 되니 그 사무실에는 창현 사장님의 택배보다 제 택배가 더 쌓였습니다. 사무실을 얻어 쓰는 건데 제 짐이 더 쌓이게 되다 보니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이 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사무실을 따로 임대해서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창현 사장님은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아예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택배가 쌓이는 것 때문에 굳이 사무실 옮길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창현 사장님은 제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투자금식으로 돈을 일부 낼 테니 공동 사장으로 동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맘때 오픈마켓 외에도 개인 쇼핑몰을 아예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그 쇼핑몰 제작 및 초기 투자 비용을 창현 사장님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현 사장님이 운영하던 오픈마켓은 어차피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그냥 접게 되었기에 그때부터 제 쇼핑몰을 같이 하게 되었던 거죠. 제 쇼핑몰이 원래도 매출이 나쁘지 않아서 창현 사장님이 숟가락을 얹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제 일을 같이 하면서부터 매출이 훨씬 좋아졌고 저도 부담을 많이 덜어놨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창현 사장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평소에 대화도 잘 통했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일을 본격적으로 같이 함으로써 더더욱 가까워지게 된 거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넘게 만나오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는데 3억 5천짜리 집을 매매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5천 정도를 냈고 그 남자는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며 1억 5천, 나머지 돈은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도 했고 같이 일을 했어요. 저희 쇼핑몰은 그 사이에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뽑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전에는 제가 모델을 겸하면서 착장을 했다면 나중에는 전문적인 피팅 모델도 뽑고
쇼핑몰 분위기도 바꿔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 재단장 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잘 되는 쇼핑몰과 사이좋은 남편.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생활 5년 정도가 되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난임센터를 다니며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몸도 많이 축나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일과 병행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는 시험관 시술에 집중하기로 했고 쇼핑몰 일은 남편이 전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가 생겼고 출산 후부터 저는 쇼핑몰 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집에서 아이 육아에만 온전히 전념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고 저는 힘들게 우리 부부를 찾아온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로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온전히 데리고 있다가 5살이 됐을 때 바로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서부터는 저도 다시 일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쉬는 시간도 생겼으니 저보고 좀 쉬고 취미생활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일하느라 바쁘고 쉬는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저를 위해준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이 고마웠죠. 그런데 저를 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과 달리 그맘때부터 남편의 행동은 좀 시큰둥해지고 가정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저희 결혼 생활도 그맘때 10년이 넘어갔고 언제까지나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불타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맘때 쇼핑몰에서 사입보다는 자체 제작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디자이너까지 고용을 했고 쇼핑몰을 좀 더 키우겠다는 포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가 보다 안쓰러웠고 제가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모임 갔다 온다고 늦게 왔어요. 저는 아이를 재운 뒤 저 역시도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죠. 그런데 인기척이 나서 일어나 보니 남편이 집에 왔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왔어? 술 많이 먹었어? 아니, 씻으러 가게?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속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 폰으로 뭔가 울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톡이 연달아 왔는데 가장 마지막 카톡이 내일 봐 오빠 였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서 보려는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확 이불을 당겨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제 눈치를 힐끗 보는가 싶더니 폰을 챙겨 들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자는 척 누워있으면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계속 누워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은 씻고 나와서 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등을 돌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참 있다가 남편이 완전 잠이 들은 것을 확인하고 나선 몰래 남편 폰을 챙겨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연락을 했을까 뒤져보았는데 남편에게 그 카톡을 보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쇼핑몰 피팅 모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 나이도 어린 편인데 저희 남편과 불륜관계더라고요. 둘이서 찍은 사진들과 대화들을 보는데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추접스러운 불륜 남녀들의 대화 그 자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시기를 올려보니 남편이 가정일에 소홀하고 시큰둥해지던 그맘때와 일치하더라고요. 쇼핑몰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불륜질하고 다니느라 그랬던 거구나 싶고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겐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몰래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그 증거들을 매일 제 눈으로 확인하는데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괴롭고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이 악물고 증거들을 모았고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 증거면 됐다 싶었을 때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으나 결론은 이혼이었고 남편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안다. 이혼할 거고 당신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거다. 혼인기간 10년이 넘으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이 집에 대한 재산 반을 나에게 넘기고 우리는 끝을 내자 그랬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제 눈앞에서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보다시피 그 여자랑 끝냈고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매달렸어요. 남편이 어쩌든 제 눈에는 생쇼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지만요. 저는 이혼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절대 싫다고 이혼 못한다고 버텼죠. 그럼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정말 소송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펄쩍 뛰면서 잘못을 구하고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빌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 비니까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카톡으로만 보자면 그 여자한테 푹 빠진 것 같았기에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좋다구나 그러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여자한테 같이 살고 싶다, 이혼하고 오면 받아줄 거냐 이런 개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한 인간아, 원하는 대로 놔줄 테니까 그녀한테 가라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필사적으로 저를 잡더라고요. 그 여자는 잠깐 심심풀이였고 사랑하는 건 저밖에 없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알 것 같고 저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래요. 솔직히 남편에게 정이 너무 떨어져서 뭔 소리를 하던지 귓등으로도 안 들렸고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흔들린 건 단지 하나, 아이 때문이었어요. 저도 사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만 살았는데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을까 생각하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나이 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어렸을 때는 꽤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약점을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유연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유연이가 아직 어린데 상처를 줄 순 없지 않느냐. 유연이한테 아빠의 자리를 뺏으면 안 되지 않느냐 등등 자꾸 저희 아이를 걸고 매달리는데 처음엔 저도 화를 내고 욕도 했죠. 애가 그렇게 걱정되는 인간이 밖에서 그러고 다니냐고요. 애가 나중에 커서 지 아빠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면 어쩔 거냐고. 너는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요. 남편은 다 맞는 말이고 자기가 인간 쓰레기고 죽일 놈이래요. 다만 한 번만 봐주면 평생 저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거고 유연이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겠답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겠으니 한 번만 봐주래요. 그렇게 매일 매달리는데 저도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크다고 해도 남편이 저렇게 매일같이 매달리는데 제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고 10년 동안 지켜온 제 소중한 가정을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깨트리고 싶었겠나요? 게다가 현실적인 부분도 걸리긴 했습니다. 일을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쇼핑몰 일도 명의도 그렇고 남편이 단독으로 운영한 지 오래되었고요.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건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비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던 거죠. 결국 많은 고민 끝에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생각해서 한 번은 넘어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진짜 잘하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가서 이혼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면서도 이게 잘한 게 맞나, 내 선택이 맞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번 넘어가기로 했으니 그냥 굳은 마음을 먹고 소송 취하를 했죠. 다만 상간녀에게 걸린 상간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건 알겠다고 했고 상간소송은 진행 후 승소해서 위자료도 받았어요. 하여튼 이혼을 보류한 후 남편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학교를 생각해서라도 이사를 좀 가고 싶기도 했고 저도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는 아파트를 봐두었다며 그리로 가자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모든 걸 다 남편에게 맡겼죠. 그렇게 이사를 갔고 5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초반 한 달 정도까지는 저에게 정말 잘하는 척 하다가 그 뒤로는 슬금슬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실망스럽긴 했지만 저도 한번 묻어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물론 또 바람을 피는 건 아닌가, 그 여자랑 몰래 만나는 건 아닌가 매일같이 의심도 들었고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왔죠. 그럼에도 한 번씩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남편에게 울면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과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용서만 해주면 자기가 평생 죄인처럼 살겠다고 할 땐 언제고 나중에는 도리어 아, 좀 그만해. 넘어가기로 했으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했죠.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억누르고 달랬습니다. 안 살면 몰라도 살기로 했으면 넘어가자, 참자 하고 말이죠. 참다 보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기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저는 5개월 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맘때 해외에서 피팅 촬영을 하겠다며 일주일 정도 출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저는 소장 하나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슨 소장이냐고요? 바로 남편이 저에게 보낸 이혼 소장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장에는 제가 용서를 하기로 해놓고 계속 자기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한다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울고불고 매달리기에 눈 딱 감고 한번 봐줬는데 반년도 안 돼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다니요. 그 소송을 보는데 태어나서 그런 감정과 분노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걸자는 심정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10통 정도 하니까 그제야 받더군요. 저는 받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느냐 악을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소장에 다 있다며 저하고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답니다. 게다가 일하느라 바쁘고 전화 받기 힘드니 얘기할 거 있으면 앞으로 자기 변호사랑 얘기하래요. 거기 변호사 사무실 번호 있다면서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인 저에게, 그것도 한 번에 큰 상처까지 줬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황망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한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며 나와서 지내겠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 토로했죠. 그랬더니 제 얘기를 전부 들은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남편은 애초에 진짜 아내분의 용서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끔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 소송 취하 후에 이사를 하셨다는데 새 집에 관한 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전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건 먼저 알아보래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유도했다가 반년도 안 돼서 다시 이혼 소송을 건 것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설마 이 인간이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이사한 집에 대한 자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죠. 원래 살던 집은 제가 5천만 원 냈고 나머지 1억 5천은 남편이,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은 저희 돈이었고 나머지 1억 5천은 은행 대출이었는데요. 이사하면서 옮긴 집은 4억짜리였고 모자란 돈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알아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하니 집을 옮기면서 저희 돈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 누나한테 이체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메꿔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은 거의 은행 대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걸 알게 되자 저는 남편이 왜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토록 매달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집 재산 분할을 나누기 싫어서였던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서 반 이상을 저에게 넘겼어야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꼼수를 부린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를 유도해서 제가 소송 취하를 하게 해놓고 그 사이에 돈을 빼돌려서 자기 누나한테 보내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말했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 역시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추접스럽고 저에게 잔인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 얘기 오가면 돈 문제로 바닥까지 본다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그런 짓을 저질러서 가정이 파탄나는 건데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조차도 없는 것 같았고 정당한 재산 분할조차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였으니까요. 저희 쪽에서는 왜 그 돈을 마음대로 누나에게 주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쪽 주장은 애초에 집을 구할 때 누나에게 돈을 빌렸었고 그 돈을 갚은 것뿐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애초에 자기가 결혼자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신우에게 빌렸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우도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그만한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돌려받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누나에게 빌린 돈이었고 이제 갚을 때가 돼서 갚은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집에 관한 재산은 전부 은행 빚이기 때문에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였죠. 너무 기가 막힌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미 한 번 이혼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다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남편을 용서했다고 보고
저는 다시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10년이나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악질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구나 싶으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은 뭐였을까? 나는 누구랑 10년을 산 걸까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컸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니 이가 바득바득 갈렸고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소송에 들어갔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역시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잘못을 용서한다고 해놓고 그 일로 제가 남편에게 핍박을 가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저에게 문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측에서도 주장했죠. 저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한 적이 없다. 가정과 자식을 위해 한 번 참고 넘어가기로 한 거지 결코 용서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 일로 평생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반년도 안 돼 역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소송을 취하게끔 유도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기 전에 누나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재산을 빼돌리는 사행이므로 빼돌린 돈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남편 측은 빌린 돈을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죠. 저희 측에서는 남편에게 과거 누나에게 돈을 빌렸던 차용에 관한 증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현금으로 받았다느니 은행 기록은 없다느니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 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용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남편 측이 불리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 돈만 빼돌릴 줄 알았지 너무 허접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에 대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용을 쓴 모양인데 저도 파렴치한 남편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안건을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바로 쇼핑몰 지분에 관한 재산 분할이었죠. 저희 측에서 쇼핑몰 지분에 관한 재산 분할 얘기를 하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기함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날벼락이라도 맞은 얼굴이었죠. 원래 제가 처음 이혼소송을 걸었을 때는 집에 관한 재산 분할만 걸었지 쇼핑몰에 관한 건 따로 걸지 않았었습니다. 시작은 제 쇼핑몰이었긴 하지만 저는 임신 출산으로 운영에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명의도 그렇고 남편이 단독으로 운영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에 관한 재산 분할만 주장을 했던 건데 변호사 측에서는 쇼핑몰에 관한 재산 분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과 더불어 쇼핑몰에 관한 재산 분할도 요구했더니 남편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며 그건 자기가 운영하고 있고 이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시작한 쇼핑몰이고 초반엔 공동 대표였다는 걸 까먹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 측에서는 저의 지분이 명확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 쇼핑몰의 사업자 가치를 감정평가한 서류도 제출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일로 펄쩍 뛰며 저에게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손 놓은 지가 언제고 오픈마켓에서 좀좀따리로 팔던 걸 자기가 이만큼 키운 거 아니냐며 근데 어디서 밥숟가락 얹으려고 하냐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내 거였어. 그것도 까먹었어? 이만큼 키운 건 나야. 네가 운영해서 손 놓은 지가 언젠데. 출산 직전까진 나도 이랬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애초에 그건 내 거였어. 빌빌거리던 거 불쌍해서 끼워줬더니 이제 와서.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겨우 가르쳐주고 알려줬더니.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뭐해. 네가 하던 건 망했던 거 기억 안 나? 아무튼 쇼핑몰은 절대 안 돼. 안 되는 것 같은 소리 안 해. 네 게 아닌데 누구 맘대로 안 되고 자시고야? 소송만 취하해달라. 평생 죄인처럼 살겠다 빌어놓고 뒤에선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여? 네가 인간이니?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네가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내 핑계 대지 마. 너는 애초부터 이럴 생각으로 이혼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었던 거야. 반성하는 척 하면서. 그런데 어쩌지? 나도 이렇게 된 이상 악착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낼 거거든. 차라리 처음에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쓰면 집 재산 분할만 받고 끝내줬을 텐데. 그때는 내가 제대로 몰랐거든. 근데 이젠 아니네. 나도 받을 수 있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낼 건데 어쩌지? 잔머리 쓰다가 발등 찍은 기분이 어때? 그리고 뭐? 형님한테 돈을 빌려? 웃기고 있네. 네가 언제 형님한테 돈을 빌렸어? 그거 어디 한번 잘 입증해봐. 애초에 거짓말이어서 입증도 어렵겠지만.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에게 애초에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까요. 재산분할 하기 싫어서 일단 돈 빼돌리고 빌린 거라고 우기면 될 줄 알았나 본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출을 제외하고 남편이 빼돌린 돈은 남편 보유금액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쇼핑몰 사업자 가치의 50%와 위자료,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집 재산분할 안 해주려고 버티다가 쇼핑몰에 대한 가치금액, 위자료까지 더해 꽤나 큰 금액을 저에게 지불해야 했죠. 저는 알뜰살뜰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받고 남편과 이혼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을 정리하고 저는 아이와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예전의 경험을 살려 제 쇼핑몰을 다시 운영해보고자 마음먹었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인생 폭망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것을요. 일단 제가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던 남편의 상간녀가 뒤늦게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같이 폈는데 왜 자기만 위자료를 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거죠. 남편은 상간녀가 저에게 준 위자료의 반을 상간녀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아예 손을 떼서 몰랐는데 남편은 저 없는 사이에 쇼핑몰 운영도 개판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임금 착취 및 직원에 대한 폭언 문제를 누가 터뜨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쇼핑몰 대표가 와이프 쇼핑몰 뺏은 것도 모자라 바람피고 재산 안 주려고 수쓰고 직원들 이름 무리하게 시키면서 추가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폭언까지 일삼는다고요.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더니 10년을 같이 산 와이프이자 동업자인 저도 그렇게 팽하는 인간성이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오죽했겠나요. 그 일로 쇼핑몰 매출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미지도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쇼핑몰 매출이 급락하기 전에 가치 평가에 대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죠. 전 남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몹시 안 좋아진 건데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남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고 한때 부부로 살아왔고 동업자이기도 했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망해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그저 본인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제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본인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조용히 폐업하고 떠났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잘 되던 제 쇼핑몰 같이 하게 되면서 본인도 같이 잘 됐던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와이프 무시하고 직원들 무시하다가 결국 그 모양 그 꼴 된 거겠죠. 원래 인간성이 더러운 인간이라 진심 어린 반성은 안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다가 죽길 바랍니다. 어쩌든 이제 제 할 바도 아니고요. 저는 심기일전해서 제 쇼핑몰을 준비 중이고 보란듯이 성공해내고 싶어요. 처음 제가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초심 그대로 파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의 새로운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